창덕궁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이 코스가 여기 이제 광장시장을 가는 코스인데 도남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도남로. 그래서 종로성사역 8번 출구에서 만나서 이렇게 도남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규장각,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낙선제, 인사동. 여기 낙선제까지 이제 다 창덕궁이고 그 다음에 인사동 그리고 조계사, 보신각, 청계천, 광장시장. 창덕궁에서 좀 얘기가 길어지면 낙선제에서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낙선제가 좀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럼 이제 조계사를 빼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조계사가 제일 반응이 좋아서 그때 조계사 빼면 안 되겠죠. 뭐 인사동은 지나가는 거니까 가는데 조계사, 보신각, 청계천, 광장시장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종강에 있는 데서 끝난다는 거고 일단 5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창덕궁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창덕궁에 제일 큰 1등 공시는 이제 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원이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는데 많은 플러스 각종 여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베르사유 궁, 루브르 궁, 뭐 상수시, 뭐 캔도는 이거 다 이걸 궁궐 지난주에 했는데 그 궁궐들이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창덕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달리 지금은 한국의 서원 그러면 9개.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는 충청도, 논산에 있는 서원까지 9개. 그 다음에 산사 7개. 뭐 이렇게 그냥 전국을 통틀어서 세계유산 가입하는 게 유행이에요. 왜냐면은 뭐 세계유산 하나 됐다. 그 동네에. 그러면 이제 그 관광객이나 그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도시에.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도시가 막 유네스코 세계유산 만들려고 현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묶어서 하는 거, 묶어서. 또 조선의 궁궐도 묶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창덕궁 하나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서 참 늘 안타까워.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이런 표시가 있고 요 마크는 엠블렘, 이 엠블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표식이에요. 표식 상징. 그래서 이제 요 네모난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 이 동그란 건 자연. 그래서 이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네모난 거하고 동그란 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고, 야 저걸 보면은 천원 지방이 생각이 나는 거야. 천원 지방이 네모나고 동그랗고, 그쵸?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이 천원 지방 그거를 한 걸 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엠블렘이 저렇게 생긴 걸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그 어떤 그 평행선 이런 게 성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덕궁의 세계유산이 되는데 이게 몇 년도에 되셨는지 아시죠? 며칠 전에 저희 경주에 그저께인가? 경주에 불났는데 석굴암 탈 뻔했잖아, 그죠? 근데 이 바람이 그 경주의 그 문무대왕면 거기 그 산의 그 바람이 석굴암 반대 방향으로 불었대. 그래서 석굴암은 살아남았어요. 그래갖고 와 이게 정말 그 불나면 되게 걱정인데 석굴암이 이렇게 그 부처님이 돌로 돼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전각이라든지 정말 다 나무여가지고 그 석굴암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지금 뭐야? 우리 딸이 95년생인데 여기 자녀분들 중에 95년생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95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외워야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1995년에 뭐 자녀분이 95년생이 없으면 조카나 뭐 없으면 95년생 걔를 생각해요. 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 세계유산 처음으로 된 게 지금성가 앞에 있는 종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에 있는 석굴암, 그리고 또 하나 해인사의 장경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장경판은 세계 기록유산이고 세계 문화유산은 장경판을 보호하고 있는 그 전각. 그래서 장경판 판전. 그래서 전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장경판전을 갔는데 진짜 그게 왜 세계유산이 됐는지 해인사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금 현대의 이 도서관이나 이 수정고나 이런 데서 막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애지중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물들, 유산들이. 근데 그 팔만대장경을 그 보관한 그 판전은 정말 이 온도, 습도 이런 게 정말 천연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얼마나 오래된 건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전각이 이렇게 습도, 온도 이런 걸 굉장히 잘 줘요. 그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리나라 1호 세계유산이에요. 장경판전하고 석굴암 불국사하고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세계유산 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97년에 세계유산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종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남아 유학생들한테 우리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학생 투어를 하는데 거기 친구 중에 엄청 이 사진을 잘 찍는 애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걔네들이 걔네 나라 간다면 그러니까 줌으로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 나라의 세계유산을 한번 강의해. 그렇게 걔가 줌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걔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983년도에 된 거예요. 우리는 95년이지만 그러니까 걔네 뭐 일본 제국이나 뭐 그런 그쪽에 있는 그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 95년. 그렇지만 아주 늦은 것도 아닌 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된 해는 여기 72년생 되세요? 진짜? 72년이 세계유산 협약이 만들어졌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유산 협약이 만들어져서 1972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의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이 됐어요. 이집트의 이제 아수안댐이라고 그거를 이제 지정했는데, 와 이분은 생각하셔. 다이언세.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72년도에 지정됐으니까 이게 97년이니까 뭐 별로 안 됐어요. 25그러니까 그 세계유산 협약을 유엔에서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세계유산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97년에 지정이 됐다. 이 97년에 창덕궁이 세계유산 지정이 되면서 또 하나가 지정된 게 있는데 뭘까요? 뭐? 네? 수원은 딸려있는 거예요. 네? 어디요? 수원. 맞아요. 누구요? 수원화성이 1997년도에 같이 됐어요. 창덕궁하고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같이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청을 했나? 정조 임금이 정조 능행차를 시작한 이 창덕궁에서 정조 능행차의 종조민 거기서 수원화성 행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는 건데 그 정조 능행차 코스의 시작과 끝이 세계유산이 같이 됐어요. 이게 우연이라면 너무 놀라운 일이고 뭐 필연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97년도에 창덕궁과 정조 능행차가 같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창덕궁하고 창녕궁은 정조 테마, 정조 얘기를 하면 돼요. 물론 이 창덕궁은 제가 하나 더 얘기 좀 할 건데 김정전에 가서 태종과 정조를 얘기하면 돼요. 창덕궁에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창덕궁의 이제 정문 종로 상가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도남문에 도착했어요. 자, 도남문을 딱 보시면은 이 몇 칸짜리인가요? 몇 칸이요? 기둥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둥 마이너스 1. 이 칸이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은 칸인데 이제 5칸이에요. 지난주에 광화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도남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 광화문은 돌로 만들었고 이건 나무로 만들었고 광화문은 아치형으로 된 거, 아치를 이제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유식한 말로 홍예라고 그러죠. 홍예. 홍예는 이제 무지개 문자가 있어서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서 홍예문. 그래서 홍예문이고 얘는 형거식으로 해서 일자.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3개, 여기는 5개. 오, 완전히 다르죠. 광화문하고 도남문이. 뭐 우리는 뭐 생각 없이 그냥 광화문 들어가고 도남문 들어갔는데 광화문하고 도남문이 엄청 달라요. 광화문하고 도남문이 다르고 이렇게 문이 3개 있는 거는 또 여기밖에 없어요. 이따가 경희궁 흥화문이나 창경궁 홍화문이나 경희궁 흥화문 보시면 5개가 아니에요. 3개. 그래서 요거는 도남문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이렇게 월대가 있고요. 이게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보면은 이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늘이 사진은 하늘이 되게 중요해요. 하늘이. 그리고 이게 하늘이 파랗고 하늘이 예쁠 때는 날씨가 엄청 춥거나 엄청 덥거나 그러면 사진은 엄청 잘 나와.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요, 이 항상 문제가 회색, 잿빛이라서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춥더라도 사진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은 게 있고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건 이렇게 찍은 건데 굉장히 화려하죠. 네? 되게 화려하잖아요. 여기 이 화려한 무늬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창덕궁의 정문이 도남문인데 도남문은 소덕, 천류, 대덕, 도남. 그러니까 뭐 작은 시냇물을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 큰 덕은 그 교화를 돈독하니 천지가 일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을 일치를 말고 백성을 다스려라. 그런 뜻으로 이제 도나라고 하죠. 도남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뭐예요? 지난주에 한 거. 근자만년, 개입, 경고. 요거는 출처, 시경. 얘는 출처, 중용. 제가 뭐 사서상경 하여튼 뭐 관심 있잖아요. 이런 거야. 그런데 이건 중용에 나온 거고 얘는 시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유가 이 화려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기둥과 지붕을 해놓으면 이 기와의 그 시멘트에서 구워서 만든 이 도자기 같이 이게 이 기와가 굉장히 무거워. 이 무거운 게 이 나무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하중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는 보완제로 이 입공이라고 이 공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놓는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한 건축학적인 과학적인 그것도 있지만 이런 일 하는 거 또 다른 이유로 화려하고 멋있게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용성과 신비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건축인데
이거를 이제 공포라고 해요. 공포. 이제 뭐 우리가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이 공포. 그래서 이제 기둥과 지붕 사이에 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포를 여러 가지 모양의 공포가 있는데 얘는 공포 중에 입공이라고 해요. 왜냐면 잠자리 날개처럼 생겨가지고 날개 입자를 써서 입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공.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입공 얘기하고 입공은 이제 우리가 주심포하고 다포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옛날에 뭐 그 뭐죠 부석사 무량수전에 베를린 기둥에 기대어 서서 뭐 이런 책 엄청 유명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이 기둥이 이제 베를린 기둥이나 뭐 그런 베를린 기둥이나 그런 것들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이제 주심포하고 다포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게 얘는 지금 다포거든요. 얘가 다포.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공포가 하나씩 있는 거는 주심포. 기둥 글자를 써서 기둥의 중심에 공포가 있는 거는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저렇게 많은 애들은 다포. 그러면 주심포가 화려할까요? 다포가 화려할까요? 다포가 화려해요. 그래서 근거는 다 다포예요. 왕릉은 다 주심포. 거기는 이제 근엄한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왕릉에 가갖고 정자각을 볼 때 그 다포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다 주심포예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왕릉 다 보세요. 근데 이제 40개의 왕릉 중에 딱 한 개가 다포야. 그래서 이제 왕릉이 40개가 있는데 굳이 40개 중에 딱 한 개만 보고 와가지고 거짓말 하셨죠? 이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40개의 그 왕릉 중에 40기의 왕릉 중에 한 기만 다포고 나머지 39기의 정자각은 다 주신 거예요. 나머지 한 개가 뭔지 궁금하시지만 제가 얘기 안 해주죠. 제 궁금하게 하고 나중에 해야지 진짜 공부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해줘요. 나중에 이제 가서 얘기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도남문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제일 저는 좀 하는 게 회화나무. 상도궁에 딱 들어가면은 도남문에 들어가면 도남문에서 이제 금천교가 나오는데 도남문과 금천교 사이에 이 나무가 8개가 있어요. 키 큰 나무. 보통 얼마나 크냐면은 20m면은 그 서장훈 같은 애가 10명 이렇게. 그쵸? 엄청 높아요. 이 회화나무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수령은 보통 300~400년인데 제가 지난주에 궁궐에 대해서 얘기할 때 3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왜죠? 혹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하시다니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왜죠? 치조? 연조. 굴뚝 옆에서 외조, 치조, 연조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외조예요. 외조. 여기 구역은 지금 외조예요. 그래서 여기 3조 중에 외조에다가 회화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조는 왕이 이렇게 성공을 맞아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주나라의 상공은 우리랑 직책 이름이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직책으로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삼정승이 앉아 있는 자리 표시를 해서 여기 상공, 위, 언.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왕이랑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공 위원이라고 해서 여기 줄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회화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이 회화나무가 이 동말도가 창덕궁과 창성궁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순조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순조 때. 그러면 1834년에 순조가 1800년에 즉위해가고 1844년에 죽었거든요. 44년 즉위했는데 그 재위 기간 중에 이제 이거 만드는 건데 이게 국포이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 창덕궁이고 이쪽은 창경궁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도남문이거든요. 도남문에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빨갛게 해놨어요. 저게 회화나무예요. 그러니까 동갈도에도 회화나무가 나와. 그러면 최소한 19세기는 지난 거야. 19세기 180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회화나무가 이렇게 있고 회화나무는 이제 회화나무는 괴짜를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 괴를 중국 발음으로 중국 하시는 분 계시죠? 회라고 있는데 회. 그래서 이제 이 괴짜를 쓰면은 회자를 읽는데 중국은 그래서 이제 괴화나무가 아니고 회화나무인데 저 괴자가 나무 목자에 귀신 목자를 써요. 나무 목자에 귀신 목자. 그래서 귀신부터 나무. 그게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자수라고도 하고 스카라트리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한 상공의 그걸 말하기도 하고 상비의 기계를 나타내는 걸 이제 그 회화나무 가서 자세히 보시면 막 회화나무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돼서 이 학자의 그 자유스러운 그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회화나무는 이 조계사의 대웅전 앞에 있는 회화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 가고 이 회화나무 얘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이제 조계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리 조계사 회화나무 앞에 가서도 단체사진 찍잖아요.
조개에서 회화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미읍성에 회화나무가 있어요. 그 회화나무는 너무 슬픈 나무, 호야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전설에 거기다 이렇게 그 병인 양면 때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1000명 이상이 죽었대잖아요. 해미읍성에서 그 인근에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해미읍성을 꼭 성지순례 가는데 그 해미읍성에 회화나무가 엄청 슬퍼요. 엄청 이렇게 높게 있는데 회화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괴산에도 회화나무가 있는데 이 저는 무슨 이름이 괴산이야? 이 괴산에 출신이신 분이 죄송하긴 한데 옛날에 우리 맨날에 배웠잖아요. 뭐 천연기념물 괴산에 미선나무 맨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왜 귀신이 붙은 괴야? 그랬는데 그게 그 제가 이제 괴산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작년에 화양구곡에 우리가 투어를 갔거든요. 송시열의 화양구곡. 이게 그 주의가 옛날에 중국에서 무의구곡가라고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곡이 좀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게 많은데 화양구곡이 최고예요. 정말 제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이 그게 그 사진이 화양구곡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여튼 그 화양구곡에 근데 그 이 회자가 그렇고 여기 이제 괴가 회화나무도 뜻하고 저 느티나무도 요 괴자를 써요. 그래서 저 괴자가 회화나무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쓰는데 그 괴산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게 있대요. 느티나무가. 그래서 괴산 뭐 있는데 이 괴산이 이제 느티나무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이 회화나무는 가서 보시면은 도나무에 들어가 그 회화나무를 보시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10%는 이제 못 보신 거야. 그냥 지나가면 이제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회화나무를 지나가면은 이게 있어요. 회화나무를 지나가서 그 금천교 바로 옆에 금천교로 딱 돌아서기 전에 이게 딱 있죠. 이게 지금 청담동에 쓰는 건데 이 여기서 또 이제 인증샷 찍고 여기 보면은 요 뒤에 이거 뒤에 이게 있어요. 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석 뒤에 얘가 있어요. 걸레각사. 걸레각사는 지금 5대 궁궐 중에 창덕궁밖에 없어요. 걸레각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이 걸레각사가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중에 창덕궁밖에 없어요. 다른 궁궐에는 그런 걸레각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은 그 경회로 건너편에 거기 매점 하나 있고 거기 화장실 있고 경회로하고 수정정 앞에 그게 걸레각사가 이렇게 복원되지 않았어요. 물론 복원할 거예요. 근데 2070년까지 복원할 거니까 제가 2월 21일 날 초에 가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살아서는 경복궁 완전 복원되는 거 못 봐요. 그렇지만 복원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게 다 17세기, 18세기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원될 예정인데 여기 이 걸레각사가 창덕궁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은 걸레각사를 가셔요. 저희는 걸레각사를 해요. 그래서 걸레각사를 먼저 들어가는데 이 걸레각사를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문 이름이 네, 앞에 걸자 빼고 뒤에 사자 빼고 걸레각사. 뭐 걸레각사 그러면 뭐 사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사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자는 세 가지. 뭐가 있죠? 사당. 절도 있고, 사당도 있고, 그리고 객사도 있어요. 객사, 관청, 객사.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온온사 가보셨나요? 관천에? 온온사 안 가보셨구나. 정조 능행차 첫 번째 갈 때 온온사에서 정조가 주셨잖아요. 온온사.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사당이야 절이야? 아니요. 절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사당도 아니고 객사예요. 여기도 그 세 번째에 이제 관청을 말하는 건데 걸레각사예요. 그래서 이제 걸자 빼고 사자 빼고 내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읽어보실까요? 오, 네, 써놨구나. 아니, 이거 한 번은 지금 딱 읽었냐고. 저는 지금 뭐 현판만 보여가지고 네, 이 규장각 그래도 저 안 썼어도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 규장각이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름의 규장각.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규장각은 이제 정조 임금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정조 임금이 언제 즉위했죠? 미국 독립선언 한 해는 알아도 1776년. 몰라. 1776년이에요. 정조가 즉위한 해는 미국이 독립선언한 해예요. 같은 해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1776년에 딱 왕이 됐는데 보니까 주위에 적들밖에 없어. 쟤는 제발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노론들이 막 그랬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정조가 왕이 됐어. 절대로 정조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신하들은 자기네가 죽인 세자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딱 왕이 됐을 때 이 주인은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죠.
자기 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초계 문신제를 하고 교장각을 만들어서 여기 교장각의 신하들을 뽑아갖고 여기 교장각에 있는 신하들 이름을 각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신들을 만들어갖고 이제 정약용도 여기 출신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약용과 정조의 만남, 교장각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고 이게 원래 여기 없었어요. 아시죠? 교장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후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규장각 그러면 후원에 있어요. 청탁공 후원이 후원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부가 거기 가갖고 그 대신들하고 뭐 시위도 하고 항문도 하고 거기서 막 그랬는데 점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후원까지 갈 수가 없어. 여기서 청탁공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벌레각사에다 바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바로 옆에 외각사에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걸 내각사가 있으면은 벌 외각사도 있는데 걸 외각사는 벌 바깥에 있는 거고 벌 내각사는 얼마나 중요한 부처면은 이 안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규장각이 이제 인정전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규장각을 이제 규장, 그다음에 규장각이 신하의 이름 각신, 그리고 이제 초기 문신들을 여기서 쓰는데 규장이라는 거는 무슨 임금의 글과 글씨, 그 왕실의 족보 이런 걸 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이제 이게 오리지널 규장각이에요. 창덕궁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문 이름은 규장각의 문 이름은 어순. 네, 물고기와 그 물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왕가스나도 그렇다. 어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한 번 또 읽으실 수 있는데 주합루예요. 주합루. 제가 지난주에 전당 합각 재원 누정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경의 루는 2층이다. 1층은 아니다. 누는 2층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주합루는 2층을 말하는 거고 규장각은 1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 공부 제가 설문조사 보니까 역사 수업을 3번 이상 들으신 분이 꽤 많던데 제 거 말고 딴 데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그렇게 듣게 되면 이제 비교가 가능하고 심화학습이 저절로 되시는데 아니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복습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1층은 가리고 2층은 루에 1층은 가리고 2층은 루 1층은 규장각 2층은 루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1층은 각 2층은 루 그래서 이제 1층은 규장각 2층은 주합루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규장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주가 지은 게 규장각이 많아요. 그 뭐죠? 그 후원에도 있고 벌레각사에도 있고 여기 강화도에도 외교장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외교장각은 정조가 여기도 그 왕실의 그런 문서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도난되거나 화재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개로 분산해 놨는데 외교장각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병인양육 때 프랑스 함대가 퇴각하면서 여기 있는 걸 싹 다 갖고 가가지고 프랑스의 그 의뢰가 다 약탈해 간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100몇 년 만에 기여한 의리에 기여한 막 그런 거 뉴스에 엄청 났었잖아요. 뭐 미트라는 대통령이 뭐 인심센식하고 하나 이렇게 줄 테니까 뭐 떼집에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우리 걸 갖고 자기네 선생님이 있어. 하여튼 이 외교장각의 그 병인 양력 때 프랑스 그 군대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상징 지금도 외교장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장각 옆에 벌레각사의 규장각 옆에 이제 검서청이라고 있는데 검서가 뭐예요? 책을 검사하는 책을 검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제일 보물이 이제 지복제도 있고 그렇지만 보물이 책인데 그 책을 저거 뭐죠? 그 중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최신 서적이 다 중국에서 하고 그거를 일반 백성들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비싼 책들을 왕실에서 들어오는 책은 더 비쌀 때 그거를 다 검사해가지고 그거를 왕부장만 봐요 그 책 하나를? 그럼 이제 지금처럼 복사하고 재본하고 쫙 날아주는데 옛날에 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청에 있는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필사를 막 해가지고 하니 이 검사청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글씨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이 이덕무라든지 뭐 유두봉이 진짜 우리나라의 글씨 하면 여기 그리고 박재간에 실학의 송부자이기도 하면서 추사 김정희 스승이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박재가가 자기가 가가지고 내가 좀 얘 좀 가르쳐 보면 안 되겠냐. 박재가는 정말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덕무 유두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글씨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종 6품부터 9품까지 굉장히 낮은 직급인데 왜냐? 집안이 안 좋아. 네. 그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뭐 후처에 자식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정식이 아니야. 후처야. 그런데 서울인데 근데 또 나 똑똑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데 또 똑똑하고 재주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홍길동전도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갔는데 정조가 굉장히 서자들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서울 출신의 4대 검서관이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시대 6대 문신이 이제 정약용과 이서구까지 했는데 이 서울들이 저렇게 다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정전인데 이 인정전이 그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붕이 중층이에요. 그런데 창경궁의 정전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붕이 하나, 덕수궁도 하나, 그죠? 여기 지붕이 이게 중층이 아니다. 이건 중층이지만 창경궁의 덕수궁의 정전의 지붕은
단층이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 참살 무늬가 이렇게 금색인 이유는 경복궁은 무슨 색이었어요? 경복궁도 금색이었어요? 초록색 아니죠? 옥색. 옥색인데 원래 다 옥색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왜 황금색일까? 여기 황금색이에요. 그럼 경복궁이 있다고 보세요. 무슨 색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전은 언제나 이렇게 정전 앞에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풍기에서 조정. 조정. 이 조정의 대신들 그러잖아요. 조정의 대신들. 조정에는 박석이 있고 풍계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조정인데 이 조정의 대신들 왜 그러냐? 이제 조회를 열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간부회의, 확대 간부회의 뭐 이렇게 하지만 매월 1일과 15일에는 이 전체가 모이고 뭐 여기 이렇게 5일, 11일, 25일 이제 뭐 늘상 하는 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당상나만 모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여기 매월 1일하고 15일에 다 모이고 이걸 어디서 하냐? 이 조정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 서요. 직급제. 그래서 이제 풍계석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정전 내부에 이게 샹들리에 같은 게 왜 있냐? 이거는 전구가 들어왔던 거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이 전기가 2년 빨리 들어왔다는 걸 19세기 후반에 고종이. 그다음에 이제 이 부엉이하고 저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부엉이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일단 이제 그 태종이 창덕궁을 짓고 그런 거는 그 뭐예요? 그 자기가 왕자한테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영조도 자기 아들을 죽은 청명궁에 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영조는 계속 경희궁에 있었고 이 태종은 거의 창덕궁에만 있었어요. 경복궁 가끔 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창덕궁에서 긴정을 짓고 부엉이 소리가 오는데 부엉이가 부엉부엉 그러는데 부엉부엉 그런 거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부고 이게 죽은 사람의 소식 부엉부엉. 그래서 이제 대개에서 이 조선왕조 실록에 해괴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 같은 그런 거 이제 물리치는. 그래서 조선 구만사라는 드라마에다가 그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2회 만에 그 드라마 접었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거를 단서 하나로 이제 그 드라마가 만들어진 건 하여튼 네 마음속에 그게 너무 심했던 거야. 태종이 자기 동생 방석에 죽인 거.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이 그 자기 아버지가 1418년에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태종은 1422년에 죽으니까 태종은 4년 동안 왕이 아니었어요. 상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수강궁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압구정동에 낙천 정도 있지만 여기 이제 풍양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남양주에 있는 풍양궁인데 여기 풍양궁 부벌유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영조가 이렇게 이 동네 가다가 저기 그 태종이 여기 있었던 거라고 해서 뭐 영조가 뭐 태종 상황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놓은 여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문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긴 하는데 풍양궁이 그 부엉이가 막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피난가고 그러는 거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풍양궁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정전은 이렇게 이 청기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전은 우리가 이제 창덕궁하고 청명궁은 이제 4월이나 5월달에 갈 건데 그때 이제 봄에 예쁠 때 갈 건데 그때 가서 선정전하고 요거는 그 여기가 이제 혼전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 편전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빈정과 혼전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왕릉할 때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묘도 가면 이제 종묘의 위패를 올리는 걸 부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이게 뭐예요? 종묘의 묘호예요. 왕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태종, 세종 이게 묘호예요. 묘호. 종묘에 부묘할 때 지은 이름이 묘호예요. 그다음에 희정당이 이렇게 있고 희정당이 앞에는 이 순조가 여기서 캐딜락 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발레 파킹 딱 여기 해갖고 이렇게 가고 순조는 이렇게 들어가서 비 오고 거나 누나도 안 맞고 그래서 여기 캐딜락이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에 이거 있잖아요. 2개 왕비랑. 그런데 이제 희정당은 중요한 게 이 안에인데 이거의 뒤편이 이거예요. 희정당. 이게 이제 여기서 희정당에서 들어가면은 이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문을 열고 보면 CCTV에 체크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열려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왜냐면 이걸 봐야 하니까. 이 그림이 2개가 그려져 있는데 1917년 일제시대에 이 창덕궁을 완전 침대에 뭐 샹들리에 완전히 그 서구식으로 하니까 싫잖아요. 우리 구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유명한 이 김규진 화백이 이 총석정 절경도하고 금강산 만물. 여기 금강산 가보셨죠? 저 금강산 가봤는데. 가보셨잖아요. 2002년에 그때 금강산 개방돼가지고 우리 그래서 저 서울에서 타고 갔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야. 거기를 우리가 못 가지. 금강산 좀 만물산 거기 다 올라갔었는데 그때 가본 게 너무 다행인데 이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 해갖고 이렇게 이 두 개, 총석정하고 그 금강산 그게 두 개가 희정당에 있어요. 굉장히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우리의 그 전통과 그 문화를 잊지 않겠다 이 희정당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전 옆에 여기 흥복헌이 있거든요. 이 흥복헌은 1910년 8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1910년 8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 뭐예요? 이 미니스터들 그 내란했을 때 뭐 그런 거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22일 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치일은 언제예요? 이 1910년 8월 29일이 경술 북치예요. 네, 근데 이번에 8월 22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마지막 어전회의가 여기 있었던 거고, 그 다음 26년 4월 25일은 순종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순종. 네,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낙선제는 제가 창덕궁에 투어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덕궁에서 그 헌종과 그 경빈김 씨의 그 애절한 애달픈 사랑 얘기를 러브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석복헌이라는 게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건데, 헌종과 경빈김 씨의 하늘에서 내리는 복은 아들을 낳는 건데, 헌종이 이 사랑하는 경빈김 씨를 두고 그냥 3년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고 이제 근데 이 경빈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렇고 이 추강제는 이제 이방자 여사, 덕혜옹조 이런 사람이 살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가 지금 경빈김 씨는 이 뭐예요? 헌종이 몇 살에 죽었죠? 1849년에 죽었는데 여기는 1902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후궁이 된 건데 2년밖에 못 살고 49년 1847년 그리고 나서 50년부터 따져도 지금 혼자서 독수공방한 게 몇 년이야? 52년인가? 이렇게 이따가 차경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으면 부인은 엄청 오래 걸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사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계사, 그다음에 이제 고신각 있고, 예, 그래서 이 고신각은 여기 2층에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종이인데 이 종을 우리 제아의 종소리를 하도 쳐가지고 이게 깨져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고, 지금 있는 고신각 종은 새로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진짜 종은 볼 수는 없지만 거기가,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인정과 파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통행금지 10시에 28번, 새벽 4시에 33번. 인정과 파루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인데, 이 파루가 왜 파루라는 데서 연구해보니까 이 문자가 뭔지 알아요? 자경론.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해시계가 있는데 해가 지면은 해시계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물시계를 써야죠, 그렇죠? 해가 지면은 시계는 돌아가는데 그러면 뭐 밤에는 시간 몰라? 그러니까 해시계가 지면은 이제 물시계로 바꾸는데 이 자경론 그래서 자경론가 돌아가는데 이제 이 동이 트게 되면은 파루. 자경론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저의 해석인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과 파루. 이게 이제 불교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33번.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28번. 이게 28번 하는 거는 별자리가 28개. 별자리 수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33천이라고 불교 용어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 이렇게 한 거고, 파루는 그냥 저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에 광통교가 있는데, 이 광통교에 여기 있는 거 그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신덕왕후의 그 능침의 병풍석이 지금 없잖아요. 왕릉은 여기 봉분에 병풍석이 있는데, 이 신덕왕후의 정릉은 우리가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정릉에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거기 정릉 천착해서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 우이동 거기 이제 정릉 우이신사에서 정릉에 가면 이제 신덕왕후의 능이는데, 이 원래는 이 병풍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어디 있었냐? 지금 덕수궁 자리, 영국대사관 자리 거기에 이 신덕왕후의 왕릉이 엄청 커가지고 이 태조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려고 그 옆에다가 엄청 화려한 흥천사 절을 짓고, 그리고서 흥천사 종소리가 나야지 밥 먹고 흥천사 종소리가 나야지 잠자고 이럴 만큼 태조가 신덕왕후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흥천사를 보고 한국의 타지마할이다. 인도의 부타 왕국의 저기가 왕기를 생각해서 타지마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흥천사도 지금 정릉에 가면은 전철역에 정릉이 흥천사 우리들 다 갈 건데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정릉에 있는 이 덕수에서 이 원래 이 성 안에는 왕릉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 바깥에도 성저신이라고 해서 성 바깥에 신이 넘는 곳에 왕릉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궁궐 옆에다 지는 거잖아요. 태조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태조가 죽자마자 이방원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개구멍이를 해가지고 후궁으로 딱 강등시키고, 우리 엄마가 중전이지, 우리 엄마에게 중전은 없어. 이 신덕왕후는 중전이 왕비가 아니야. 후궁이야. 그래갖고 후궁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저렇게 해갖고 이게 왕비의 저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복권되지만 왕릉은 그냥 이렇게 후궁보다도 더 못한 능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태조 이방원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릉, 지금 정동, 그게 이 신덕왕후가 정릉이라서 정릉동이었다가 정동으로 된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장통교, 이 장통교가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한 15분 걸어가면은 이제 광장시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3시니까 이 창덕궁을 이렇게 했고, 2교시에 나머지 3개의 근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